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유병자 보험이에요. 병이 있거나 치료 이력이 있으면 나는 보험 가입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자료들을 보니까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유병자 보험 가입이 마치 여러 개의 문을 통과하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문은 최근 3개월, 두 번째는 과거 수술 이력, 이런 식으로요. 오늘 저희는 각 문의 열쇠가 뭔지, 그리고 어떤 문은 살짝만, 또 어떤 문은 활짝 열려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그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알릴 의무, 즉 고지 의무거든요. 보험사가 이것만은 꼭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몇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흔히 말하는 3-3, 3-55니 하는 그 숫자들 말이군요. 네. 오늘 이 숫자들이 그냥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질문 하나하나에 어떤 함정과 또 기회가 숨어 있는지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 최근 3개월 이내 기록부터 바로 열어보죠. 이게 사실 제일 헷갈리는 부분 아닐까요? 3개월이면 정말 얼마 안 된 기간인데 감기로 병원 간 것까지 다 말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3개월 내에 있었던 모든 걸 다 묻는 게 아니고요. 딱 5가지만 묻습니다. 첫째, 질병 확정 진단. 둘째, 질병 의심 소견. 그리고 2번, 수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필요 소견. 여기서 핵심은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의사로부터 뭔가 소견을 들었는가 하는 점이에요. 소견이라. 그게 좀 애매하게 들리네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위가 좀 안 좋으시대요. 나중에 위내시경 한번 받아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듯 말한 거요? 이것도 소견인가요? 바로 그 지점. 많은 분들이 거기서 헷갈려 하세요. 만약 의사가 진료기록부에 추가 검사 필요라고 명시적으로 딱 적었다면 그건 명백한 추가 검사 필요 소견에 해당돼요. 기록에 남았다면. 네. 하지만 그냥 말로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라고 권유한 정도라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중요한 건 이상 소견이 발견돼서 그 후속 조치로 검사를 권유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상 소견이 있었는지가 기준이군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제가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의사가 3개월마다 와서 피검사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달 전에 피검사를 했거든요. 이것도 재검사에 해당해서 알려야 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그건 고지 대상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 정말요? 왜죠? 왜냐하면 그 피검사는 새로운 이상 소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치료가 끝난 질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 관찰의 개념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요, 당뇨 환자가 정기 피검사를 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이건 안 되겠네요. 약 바꾸고 한 달 뒤에 다시 피검사해서 수치 떨어졌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는 소견을 냈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져요. 실제로 한 달 뒤에 검사를 했든 안 했든 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생겼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하는 거죠. 와, 정말 한 끗 차이네요. 검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그 검사에 대한 소견이 나왔는지가 핵심이군요. 그럼 이건 어때요? 2개월 전에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고 약을 한 달치 처방받아서 다 먹었어요. 지금은 괜찮아졌고요. 그 경우라면요. 치료랑 투약이 완전히 끝났다면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약이 아직 며칠치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 약을 다 드시고 처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가입할 수 있어요. 치료가 진행 중이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죠. 이처럼 첫 번째 3개월의 문은 아주 촘촘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내 기록이 이렇게 촘촘할 줄은 몰랐네요. 특히 소견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알려야 한다는 점이요. 그럼 기간을 좀 더 넓혀서 두 번째 문으로 가보죠. 몇 년 전에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 이건 무조건 가입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디스크 수술했다 이러면 그냥 수술 이력 있으니 가입 불가 통보받을 것 같거든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물론 과거의 입원이나 수술 이력, 이거 보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하지만 경증인수라는 일종의 패자부활전 제도가 있습니다. 오, 패자부활전이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모든 질병이 다 해당하는 건 아닐 테고 조건이 있겠죠. 당연하죠.
질환별로 조건이 정말 제각각이라서 이건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허리 디스크는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총 입원 기간이 15일 이내였다면 치료 끝난 후에 즉시 가입할 수 있어요. 가로요? 네. 그런데 갑상선 결절은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총 입원 일수가 14일 이내였다 하도 치료 종료 후에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잠깐만요. 디스크는 바로 되는데 왜 갑상선 결절은 3개월이나 기다려야 하죠? 둘 다 수술로 깨끗하게 치료가 끝난 건데 보험사가 뭘 다르게 보는 걸까요? 와,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바로 그게 보험사의 리스크 평가 관점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디스크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면 재발 위험은 있지만 그 자체가 다른 중대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반면에 갑상선 결절은 수술로 제거했더라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혹시 모를 자발이나 전이 가능성을 관찰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3개월 정도의 관찰 기간을 두는 거군요. 그런 논리가 있었네요. 네, 단순히 수술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질병의 특성까지 보는 거죠. 다른 사례도 있나요? 그럼요. 백내장은 양쪽 눈 수술을 모두 마쳤다면 바로 가입이 가능한데 한쪽만 한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것도 특이하네요. 네, 양쪽 시력 균형이나 추가 수술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거죠. 또 재밌는 게 역류성 식도염인데요. 이건 수술 없이 14일 이내로 입원한 경우에만 경중으로 봐줘요. 만약 역류성 식도염으로 수술까지 했다면 그건 경증이 아니다. 네, 그렇게 판단해서 가입이 안 되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네요. 이런 세부 조건을 개인이 어떻게 다 알 수 있죠? 내 병이 경증인수 예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나요? 두 가지 아주 유용한 팁이 있어요. 첫째는 정부 앱인 건강이음을 까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내 진료 기록,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명이랑 진단 코드, 수술 여부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기억에만 의존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오, 좋은데요. 둘째는 보험 설계할 때 질병 코드를 검색해 볼 텐데요. 보통 진단서에는 M23.2처럼 4자리 코드가 찍혀 나와요. 이걸 그대로 검색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앞에 3자리, 즉 M23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M23이 무릎장애거든요. 이렇게 상위 코드로 검색하면 그 아래에 포함된 모든 하위 질병들을 한 번에 확인하고 경증인수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건강 이음 앱, 그리고 3자리 코드로 검색하기. 이건 꼭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한테 섰습니다. 제일 무섭고 가장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문인데요. 바로 N년 이내 6대 질병에 대한 질문입니다. 암에 걸린 적 있습니까? 같은 거요. 이건 그냥 예라고 답하는 순간 끝 아닌가요? 여기서 더 파고들 게 있나요? 네,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이야말로 정확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구간이에요. 보험사가 묻는 6대 질병은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알고 있는 암, 뇌졸중 이런 단어의 정의와 범위가 묘묘하게 다릅니다. 범위가 다르다고요? 암은 그냥 암 아닌가요? 예를 들어 암을 보죠. 우리가 흔히 영기암이라고 부르는 제자리암이나 암이 될지 안 될지 경계에 있는 경계성 종양, 이건 이 질문에서 말하는 암에 포함이 안 돼요. 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6대 질병이 아니라 방금 우리가 다뤘던 두 번째 문, 즉 일반 질병 수술력으로 고지해야 하는 항목이에요. 만약 2년 전에 제자리암 수술을 했다면 6대 질병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하고 수술 이력 질문에만 예라고 답한 뒤에 경증인수 심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새삼에. 그걸 몰랐다면 암이라는 단어만 보고 지레 겁먹고 포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뇌졸중이나 심장질환도 그런가요? 똑같아요. 뇌졸중도 보험약관에서는 질병분류 코드 I60에서 I63, 그리고 I65, I66, 딱 이 코드에 해당하는 뇌출혈, 뇌경색 등만 집어서 말해요. 그래서 만약 기타 뇌혈관 질환 I67 같은 코드로 진단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건 6대 질병 고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와.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은 묻지만 흔히 겪을 수 있는 부정맥이나 심부전은 안 물어봐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3년 전에 진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치 판정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검진만 받으면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분은 간편한 333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3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에 다 걸리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의 핵심은 3년 전이라는 시점입니다.
간편한 333 보험은 3개월 내 진단 소견, 3년 내 입원 수술, 3년 내 6대 질병 진단, 이걸 묻거든요. 만약 이분이 3년하고도 딱 하루 전에 암 진단이랑 수술을 모두 마쳤고 그 이후 3년 동안 암 때문에 추가로 입원하거나 수술한 적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 그리고 최근 3개월 내 검진에서도 특별한 이상 소견 없이 전과 동일하니 6개월 뒤에 봅시다 라는 말을 들었다면요? 그럼 세 가지 질문 모두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게 돼요. 따라서 가입이 가능한 거죠. 와, 정말 아슬아슬하게 모든 문을 다 통과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유병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칩시다. 솔직히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그렇게 가입한 보험, 과연 보장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입은 시켜주지만 막상 청구하면 원래 있던 병이라서 보험금은 못 줍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과 표준체 보험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오거든요. 표준체 보험 약관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통 이런 문구가 있어요. 보험기관 중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진단 확정된 그 5글자가 뭐 그리 중요한가요?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이 말은 즉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진단받았던 질병, 이걸 어려운 말로 기왕증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왕증으로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보장받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 보험기간 중에 새롭게 진단된 것만 보장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유병자 보험 약관에는 바로 그 진단 확정된이라는 5글자가 빠져 있어요. 그냥 보험기관 중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라고만 되어 있죠. 잠깐만요. 그 문구 하나 빠졌다고 가입 전 진단받은 질병까지 보정해준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가입 후에 그 고혈압이 심해져서 입원하면 그것도 보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약관상으로는 그게 가능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일 텐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뭔가 다른 조건이 붙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운데요. 물론 보험사도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유병자 보험은 표준체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그 리스크를 보험료에 다 반영하는 거죠. 하지만 약관상으로는 가입 전에 진단받은 고혈압이라도 보험기간 중 입원이라는 치료 행위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한 겁니다. 와... 이 작은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낳죠. 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관련 담보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표준체 상품은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암 같은 걸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어야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유병자 상품은 가입 전에 진단받았던 암이 악화되어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되기만 해도 보장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1년 내 감액 기간도 없고요. 그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그럼 모든 보장이 다 이런 식으로 이전에 있던 병까지 다 책임져 주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진단 자체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인 담보들, 예를 들어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같은 것들은 표준체와 똑같이 보험기간 중 최초로 진단받아야만 지급돼요. 아, 역시나. 그럼 아까 그 3년 전에 암 수술 받았던 분이 유병자 보험에 가입한 뒤에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돼서 전이암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초 진단이 아니니까 일반 암 진단비는 못 받겠네요? 정확해요. 일반 암 진단비는 못 받아요. 하지만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유병자 보험에는 전이암 진단비나 여러 부위를 보장하는 통합암 진단비 같은 특화된 담보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상해 관련 보장은 가입 이후에 다친 것만 보장하고요. 이건 표준체와 동일합니다. 결국 어떤 담보가 기양증을 보장하고 어떤 담보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중요하군요. 오늘 유병자 보험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함께 탐험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3개월 문을 통과하는 열쇠는 이상 소견에 따른 의사의 소견 여부를 정확히 아는 것이었고, 두 번째, 입원 수술의 문은 경징인수라는 비밀 통로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6대 질병의 문은 보험사가 사용하는 특별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렵게 가입한 만큼 진단 확정이라는 문구의 유무에 따라 보장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었고요. 맞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제도가 있어요. 오, 또 있나요? 무사고 계약 전환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간편한 333 상품에 가입한 후에 2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 없이 건강관리를 잘했다.
그러면 보험료가 더 저렴한 간편한 35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심사도 다시 하고 보험료도 깎아주는 거죠. 건강관리를 잘하면 보험료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니 동기부여도 되고요. 와, 그런 제도까지 있군요. 오늘 분석이 정말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유병자 보험 상품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정교해지고 있잖아요. 이건 어쩌면 보험사가 이제 과거 질병 이력이라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아니라 개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관리 능력이라는 생생한 영상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어쩌면 미래의 보험은 단순히 과거 병력을 심사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생활 습관 데이터나 유전 정보와 결합해서 훨씬 더 개인화된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